안녕하세요.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의 박근준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미생물과 착한 미생물 시퀀싱, 감염 사태 역학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식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미생물 시퀀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미생물 하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2020년 3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환인 코비드-19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코비드-19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시퀀싱 전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자면 과학자들이 조금 전에 그 바이러스에서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돌기 같은 거를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저온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밝혀냈다는 그런 보고가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저온전자현미경이 썸오피셜의 전자현미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에서 어떤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밝히는 그러한 걸 우리가 따로 구조생물학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거를 하려면은 단백질의 결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엑스선 회절법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온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금방 빨리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리뷰로 나오고 있고 곧 얼마 안 있어서 저 빨간색 선보다 파란색 선 저온전자현미경이 로 밝혀내는 게 이제 역전이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검사를 하는 프로토콜 방법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리얼타임 PCR이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리얼타임 PCR 장비 ABI7500 패스트 장비가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시약도 저희 회사 시약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의 리얼타임 PCR 장비가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는 4개의 한국 회사에서 개발한 진단 키트를 승인해서 그 키트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리얼타임 PCR 장비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연구실과 센터들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우리 회사의 리얼타임 PCR 장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저희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의 키트가 신속하게 FDA 승인 받았다는 게 이렇게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얼타임 PCR 장비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FDA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그 키트에 대한 소개도 지금 FDA 사이트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보시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3군데의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게끔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은 썸오피셜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쭉 다양한 장비들이 나와 있었고요. 아까 그림에서 계속 나왔던 7500 장비 외에도 최근에는 퀀트 스튜디오 시리즈로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R과 리얼타임 PCR에서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본 장비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양의 DNA를 증폭해서 다양한 생물학 실험이 가능하게끔 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퀀트 스튜디오 6 and 7 프로라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분의 안면을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해서 장비가 가동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PCR을 사용해서 리얼타임 PCR을 사용해서 바이러스 진단검사 등에 사용된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의 유전서를 실제 읽어내는 거는 저희가 시퀀싱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퀀싱에서도 기본적인 장비는 우리가 생거 시퀀서라고 하는데 썸오피셜은 생거 시퀀서의 모든 역사와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바이러스의 설계도가 되는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회사의 생거 시퀀서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거 시퀀서보다 더 많은 유전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차세대 시퀀서 NGS라고 하고 썸오피셜에서도 여러 가지 NGS 장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의 싱커싱을 하게 되면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서열을 가지고 개통수 분석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지금 굉장히 빨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서로 어떠한 친척 관계인지를 이렇게 개통수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그 위아래로 가까운 친척 바이러스가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사스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박쥐에서 분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 나라 환자들에서 나온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서로 어떠한 식으로 누구와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 정보를 올리고 있는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통수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566개의 바이러스 서열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크게 보시면은 3개나 4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두세 군데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연두색 계통으로 나온 거는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나온 거는 미국 쪽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 다른 친척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개념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환자에서 어떠한 환자로 퍼져나갔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렸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 FDA 사이트를 가시면 이렇게 NGS를 사용해서 시퀀싱을 하는 역학조사는 아마 식중독 사태 같은 데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식중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시퀀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중독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들을 시퀀싱해서 그 시퀀싱된 미생물의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러한 논문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아프리카 쪽에서 같이 살모넬라 분리균주를 전체 시퀀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쁜 미생물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김치도 포함해가지고 발효식품에서 중요한 미생물들도 많이 있고, 그 미생물들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시퀀싱을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생물의 어떠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했는지, 또 어떠한 미생물을 사용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미생물을 사용해서 식품 개발을 하면 좋을지,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미생물의 시퀀싱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분석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메르스에 관련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변이가 없다라고 발표가 됐던 것도 이렇게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분석을 먼저 했었고요. 그 관련된 논문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중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환자에서 어떤 환자에서 나온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그 다른 지역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지금 퍼졌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데 시퀀싱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했었던 것은 지카 바이러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 남미에서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있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임산부가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두증을 가진 태아가 태어난 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소두증의 태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었던 최초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기가 낙태가 됐고요. 낙태가 된 후에 태아를 부검한 결과 실제 뇌 조직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유럽 남미 쪽에서 있었던 지카 바이러스와 일치했었다.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는 것을 알아냈던 그러한 논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브라질에서 발생했던 지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예를 들면 입국자, 출입국자 수 분석이라든가 그때 브라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을 정보를 조사해서 통합적으로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 브라질에서 열렸던 국제 축구대회와 관련돼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다라는 것까지 밝혀낸 사이언스의 논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시퀀싱을 통해서 우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리얼타임 PCR을 가지고 어떤 특정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가 잘 증폭이 되는지를 가지고 진단 검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미생물이 왜 좋은지 아니면 왜 나쁜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에서는 시퀀싱으로 유전 정보를 사용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미생물일 경우에는 또 나쁜 미생물에 대해서 좋은 미생물일 경우에는 그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더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찾아내든가 식품 개발을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쁜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